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목요일 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좀 보여서요.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3.25%나 폭등을 했거든요. S&P 500도 1.47% 상승했고요. 반면 다우존스는 0.12% 마이너스를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간 종목이 보이는데요. 자, 코인베이스는 무려 24% 폭등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 어제 제 방송에서 어닝 결과를 전달해 드렸잖아요. 자, 어닝 발표 이후에 무려 23%나 주가가 하루 만에 올라갔습니다. 파이버가 19.16% 올라갔고요. 업스타트 플러스 18%, 오픈도어 플러스 16.25%, 아이온큐 플러스 15.34%, 클라우드플레어 플러스 14%, 버진 갤럭틱 플러스 12%, 레모네이드 플러스 12.75%, 인바이테 플러스 11.6%, 에디타스 플러스 10.76% 올라가면서 어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공매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승장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금요일 주식시장은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장에서 이제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많이 발표됐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닝 결과가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닝 결과를 중심으로 보내드리는 2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애플, 아마존, 알파벳, 퀄컴 등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를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애플, 그리고 금, 또 하나 코카콜라, 이렇게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맥도날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맥도날드, 그리고 코카콜라, 금, 이렇게 네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어닝 결과를 확인해 보기 전에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자, 애플, 코카콜라, 그리고 금이라는 투자처는요,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현재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처에 대해서 이번 기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이라든지 빅테크 기업, 메가테크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규모의 미국 기업들 중에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달러의 추세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지난 2022년 9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무려 11.5%나 달러 지수가 떨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1월 달에도 무려 2%나 단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달러 지수를 보면요, 지난 9월 달에 114.78까지 올라갔던 달러 지수가 지금은 101.5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강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달러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요, 자, 금과 그리고 달러의 관계, 근데 이제 인버스 관계니까요, 반대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이 떨어지고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는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2년 9월 달에 달러가 피크를 찍었잖아요. 자, 그때 금 가격은요, 온스당 1625달러를 찍었습니다. 굉장히 낮게 떨어졌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요, 무려 18%나 급등을 하면서 192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따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금값은 올라간다는 진리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기업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출을 주로 하는 대기업들, 그리고 멀티내셔널 브랜드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출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두 가지 불리한 점이 생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악재고요. 자, 그리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서 세일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걸 나중에 어닝 결과로 잡을 때는 다시 달러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달러로 전환할 때 다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미국 기업들 중에서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어닝 결과가 많은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맥도날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닝을 발표할 때 1% 정도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달러 강세의 영향이 없었다면 원래 매출은 5% 올라갔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맥도날드의 매출은 원래 5% 올라간 게 정상이었는데 달러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1% 성장한 것처럼 보여진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달러 강세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코카콜라는 가장 최근의 어닝 결과에서 그들의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7% 올라갔다라고 좋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달러 강세의 영향이 없었다면 원래 성장률은 17%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의 영향으로 인해서 10%포인트나 성장률이 감소되었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따라서 17%나 되는 성장이 7% 성장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달러 강세 현상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빅테크 기업, 메가테크 기업들을 살펴보면요. 애플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애플은요, 지난 22년 11월 달에 4분기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매니지먼트 경영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obviously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가격 정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그렇다고 써 있잖아요. 이머징 마켓은 신흥국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같은 곳에서는요, 달러의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애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경쟁력이 저하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레비뉴를 다시 달러로 환산할 때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매출이 감소된 것처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 가지의 어려움을 애플 역시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점은요, 최근 들어서 달러의 약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을 위시한 대표적인 메가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역시도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예시로 제시됐던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뭐 그 밖에도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앞으로 어닝 결과에서는요, 달러 약세 현상을 타고 조금씩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의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는 달러 약세 현상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메가테크 기업들의 어닝 실적이요, 조금씩 회복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겠죠. 자, 어제는 애플,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까지 동시에 사이좋게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 애플의 어닝 결과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에 갭 EPS가 1달러 88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7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117.1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 5.5%를 보여줬고요. 게다가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4.5 빌리언이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어닝, EPS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요, 드디어 이제 애플의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자 수가 드디어 20억 명을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 80억 명 중에 무려 25%가 사용한다, 애플의 기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기록한 20억 명은 올타임 하이니까 최고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모든 상품의 사용자 수가 현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상품이 계속해서 사용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애플의 보드 오브 다이렉터가 이번에 캐시 디비던드를 선언했습니다. 배당금을 발표한 거죠. 0.23달러를 한 주당 주겠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애플이 어제 0.23달러를 한 주당 지급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세 개의 날짜가 동시에 등장해서 약간 혼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페이어블이고요. 두 번째는 엑스 디비던.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어블은 그야말로 배당금을 언제 주는가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2월 16일 날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엑스 디비던드라는 것은 X의 의미는요 원래 배타적인 거잖아요. 따라서 디비던드, 배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엑스 디비던드 데이시 2월 10일이죠. 그 얘기는 2월 10일 날 만약에 애플의 주식을 산다고 해도 배당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 역으로 해석을 해서 만약에 지금 기존의 주주가 2월 10일 날 애플의 주식을 다 정리한다고 해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날짜에만 신경을 쓰시면요 배당에 대한 정리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디비던드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자, 배당률이라는 것은 지금 0.63%가 나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1년간 애플이 지급하는 배당금이 0.92로 나와 있잖아요. 이 0.92를 애플의 현재 주가로 나눈 것이 배당률입니다. 따라서 배당률은요 매일매일 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주가가 매일 변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페이아웃 레이시오는요 한국어로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애플이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년간 만들어내는 순이익에서 14.7%를 사용해서 배당금을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한 85% 정도의 순이익이 남아 돌잖아요. 보통 이 85%를 가지고는요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부채를 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낮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거죠. 자, 그리고 5년간 배당의 성장률을 보시면 8.15%가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지난 5년간 애플은 배당금을 매년 평균적으로 8% 이상 올려주는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9년은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애플은 단 1년도 쉬지 않고 매년 아주 조금이라도 배당금을 올려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애플의 어닝 결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어떤 매출의 실적을 보이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매출 성장을 보였잖아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빠졌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그들의 실적을 평가해 보죠. 자, 일단 애플의 실적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매출인데요. 자, 일단은 프로덕트, 상품을 보시면요 작년에는 104.4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올해는 96.39 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상품 쪽의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1 빌리언, 올해는 65 빌리언에 불과하고요. 자, 세 번째로 아이패드를 보시면요 작년에 아이패드 매출은 7.25 빌리언, 그런데 올해는 9.39 빌리언이 됐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상품 쪽에서는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웨어러블입니다. 애플 와치라든지 에어팟을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는 14.7 빌리언, 올해는 13.48 빌리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비스 매출입니다. 제품 매출은 아까 보신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하락 추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 매출은요 작년에 19.52 빌리언, 그리고 올해는 20.76 빌리언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애플의 서비스 매출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애플의 주가는 어닝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3.24%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아마존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아마존은요 장중에 주가가 무려 7.38%나 급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요 5%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어닝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겠구나 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죠. 자, 4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3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14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는 17센트 정도가 됐었는데 3센트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아마존의 순이익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 발표가 된 거죠.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자, 2022년 4분기의 넷인컴 순이익은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냐면요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아마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비안이잖아요. 특히 이제 리비안에 들어간 자금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지난 4분기에 리비안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된 부분이
2.3 빌리언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순손실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원래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2.3 빌리언 정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순이익의 금액을 살펴봤더니요. 2022년 4분기에 아마존이 만들어낸 순이익이 278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 290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12 빌리언 가까이 11.8 빌리언을 손해보면서 278로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리비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순손실의 하락폭은요. 한 4%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매출로 넘어갑니다. 149.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8.6% 성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좋은 성장 추세를 지켜준 거고요. 자, 더욱이 시장의 전망치보다 3.4 빌리언이라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숫자가 발표된 이유를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되겠죠. 아마존의 매출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에서 발생하는 이커머스 매출. 자,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세그먼트. 이거 역시도 이커머스인데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쪽에서 나오는 매출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AWS,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의 이커머스 매출을 보시면요. 작년 대비 무려 13%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캐나다 그리고 미국 쪽의 매출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은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글로벌 쪽에서 들어오는 이커머스의 매출은 작년 대비 8%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의 영향을 제하고 나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8%가 아니라 플러스 5%로 갑자기 뒤바뀌게 되거든요. 따라서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봤구나라고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AWS 클라우드를 보시면 작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사실 클라우드 부분은요. 적어도 30% 가까운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20% 성장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비용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023년의 가이던스 첫 번째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일단 매출을 보시면 121에서 126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4%에서 8% 정도 성장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컨센서스는 125.13 빌리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도 매출의 전망치를 달성하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가이던스는 unfavorable impact니까요.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성장률은요. 한 6%에서 10%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1% 정도 포인트를 감소시켰다. 환율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0에서 4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 1년 전에는 3.7이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 아니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제의 둔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가 어닝 결과 발표 이후에 5% 이상 떨어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존의 어닝콜에는요. 아마존 CEO인 앤디 제시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앤디 제시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의 말까지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n the short term,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경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기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롱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앞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앤디 제시가 직접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두 가지의 시장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첫 번째는 글로벌 리테일, 즉 이커머스의 1등이고요. 두 번째는 IT 쪽, 클라우드의 1등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 두 가지 모두 아직까지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강세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리테일을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제 길거리에 상점이 더 많고요. 온라인의 점유율이 50%가 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기업 내에 구축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온프레미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가지 부분, 이커머스도 그렇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전향되는 모습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아마존은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존의 CEO인 앤디 제시의 확신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알파벳이 발표했습니다. 구글이죠. 자, 구글도 어제 아마존하고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에서는 7.3% 가까이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어닝 결과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 5%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길한 예감이 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4분기의 갭 EPS는 1달러 5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14센트가 모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76.0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플러스 1% 굉장히 초라한 성장률이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440 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밑에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구글 같은 경우는요, 브레이크다운이 3분기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분기랑 비교했을 때 성장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부분 먼저 살펴보시면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는 39 빌리언, 이번 분기에는 42.6 빌리언이기 때문에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는 7.07, 이번 분기에는 7.96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구글 네트워크도 7.87에서 8.48로 올라갔고요. 자, 애드버타이징은 광고죠. 광고 부분도 54 빌리언에서 59 빌리언으로 성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구글 서비스는 61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도 6.86에서 7.32로 올라갔고요. 따라서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4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작년 대비해서 어떤지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어닝 결과 레포트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구글 서칭 엔진을 보시면 작년에는 43이었잖아요. 올해는 42.6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튜브 굉장히 중요한데 8.6에서 7.9로 감소를 했고요. 자, 구글 네트워크는 9.3에서 8.4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 밖에도 구글 서비스 부분이 69.4에서 67.8로 떨어졌고요. 자, 마지막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 5.5에서 7.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분은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률이 20%에 불과했잖아요. 하지만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률은 아직까지도 30%를 넘는 좋은 성장 추세를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파벳의 CEO는요, 어닝 결과에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의 CEO 이름은 순다 피차이죠. 자, 이분이 등장해서 온라인 자이언트 기업인 구글이 슬로우 다운, 멈추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계획을 멈추지 않냐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쪽에 많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주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AI, 인공지능은요, 지금 그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가장 심오하고 엄청난 테크놀로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또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알파벳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AI라는 테크놀로지가요, 인플렉션 포인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 캐시우드의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AI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모든 사람, 모든 기업들이 AI를 이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때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가까운 현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알파벳의 비즈니스의 대부분은요, 광고 매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분기 실적에 의하면 1년 전에 비해서 광고 매출이 3.5% 감소했거든요. 따라서 피차이가 얘기하기를요, 지금 현재 광고 매출 말고도 우리는 많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에 많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먼 미래가 아니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 둔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온라인 쪽에 많은 기업들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되고 있는데 알파벳도 면역이 있지는 않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주가가 1.89%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닝 결과로 인해서 3% 정도 추가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퀄컴은 지난 분기를 1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회계상 그렇다는 거죠. 자, 논갭 EPS는 2달러 37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센트를 초과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괜찮은 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 9.46 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자, 이 수치는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자, 무려 11.6%나 작년 대비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부분이 좋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애플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5.5%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애플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성장이 훨씬 더 큰 폭을 보이면서 좋지 않은 매출의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시장의 전망시에 비해서도 110밀리언이 모자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이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를 좀 세분화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일단 퀄컴의 매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QCT고요. 두 번째는 QTL인데요. QCT는 뭐 쉽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판매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 1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출은 QTL인데요. QTL은 퀄컴 테크놀로지 라이센싱의 약자입니다. 라이센싱이라는 것은요, 퀄컴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을 얘기하죠. 쉽게 얘기해서 특허에서 들어오는 라이센싱 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은 QTC, 즉 하드웨어 서비스 매출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헤드셋입니다.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폰 분야에서 들어오는 매출은요, 지금 현재 5.75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18%나 하락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이죠. 이 부분은 456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60% 가까운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IoT, 인터넷 오브 띵이죠. 사물 인터넷 분야는요, 1.68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7%라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까지 퀄컴의 매출은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에 집중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고요. 물론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퀄컴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분,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기업이 바로 퀄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퀄컴의 대부분의 매출은요, 스마트폰에서 발생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봐야 퀄컴의 투자 가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2분기의 매출은 8.7에서 9.5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는 9.41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쉽지 않은 타겟이 주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2분기에 EPS를 보시면 2달러 5센트에서 2달러 25센트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고요. 컨센서스는 2달러 24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은 타겟입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요, 퀄컴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글로벌 경제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의 어닝 결과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스타벅스의 1분기 농갭 EPS를 보시면 0.75가 보고가 됐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2센트가 모자랐고요. 자, 매출은 8.71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8.2%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10% 이하의 성장을 보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70밀리언 정도가 적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컴패러블 스토어 세일즈입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매출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단순하게 계속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는 거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컴패러블 스토어 세일즈는 뭐냐면요, 이미 작년에 존재했던 스토어에서 만든 세일즈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글로벌하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각 매장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은 5% 정도 신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쪽은 10% 정도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하면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에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엔비디아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알티미터의 브라드 걸스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나오는데요. 자, 이 투자자가 지난 12월 1월 달에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줍줍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 굉장히 유명한 브래드 거스너라는 투자자가 최근 들어서 12월 1월 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식을 줍줍하는 이유를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엔비디아의 매출이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특히 이번 2023년 하반기부터는요 급격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서 나가고 있다. 월가의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우리의 행동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단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바라보면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티미터 캐피탈이라는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인베스터인 브래드 걸스너는요 굉장히 유명한 테크 전문 인베스터다,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브래드 걸스너는요 지난 10월 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공개 서한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바로 이 레터입니다. 자, 브래드 걸스너가 10월 24일 날 메타 플랫폼즈의 CEO인 마크 저커버에게 직접 보낸 서한이거든요. 자, 여기에 골자가 뭐였냐면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신경을 써야 된다. 비용을 많이 줄이면 다시 한번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러한 서한을 그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어닝 실적에서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용 관리를 하면서 주가가 26%나 급등을 했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투자자가 브래드 걸스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테크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받고 있는 브래드 걸스너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2월 3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미중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브이로그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는 날이거든요. 자, 내일 영상에서는요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가계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영국에서 살면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방문하셔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기사 잔뜩 모아서요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